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지난 8회차 2020년 10월 17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고객에게 주의를 집중합니다. 맞죠? 2번, 고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고객에게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맞죠? 4번,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객이 말한 것을 복창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5번,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 주요 요점을 머릿속으로 잘 숙지하고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이건 좀 뭐가 앞뒤가 이상하죠. 그래서 주요 요점은 기록해야 됩니다. 라고 수정을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래서 이제 메모라는 걸 항상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보고의 일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보고 그러게 되면은요. 이 보고를 할 때 일반 원칙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총 6가지 정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기본서에 필요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간결성의 원칙, 유효성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잘못된 거 하나, 지난번에도 아마 이게 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일시성의 원칙이라는 건 해당하지 않죠. 일시성의 원칙이라는 건 보고할 내용을 내내 쌓아뒀다가 한 번에 가가지고 보고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충분히 구별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정말 아까 불러드린 6개와 굉장히 비슷한 뭐랄까요 워딩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유사 개념들 뭐 비슷한 개념은 문제가 오류가 터질 테니까요. 비슷한 워딩의 느낌들을 갖고 사용하게 되면 문제풀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베이스가 꼭 따라가셔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류 중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의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아웃바운드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웃바운드는 아시겠지만 기업이 전화하는 건 기업 죄송합니다. 고객이 전화하는 건 인바운드. 기업이 전화하는 건 아웃바운드예요. 그죠? 네.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머릿속하고 뭐 말하는 거하고 좀 매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참 우물쭈물거렸어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과 거리가 먼 것 찾겠습니다라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고객이 전화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자, 해피콜 고객이 전화하나요? 아니죠. 기업이 전화합니다. 2번 AS 접수. 자, AS 접수 같은 경우는 이건 고객이 전화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번. 3번 판촉 활동 강화. 판촉 활동 강화는 기업이 전화할 수밖에 없죠. 4번 부가 서비스 가입 촉진. 자, 이거 부가 서비스 가입 촉진. 자, 이거 뭘까요? 부가 서비스 가입 촉진. 자, 이것 또한 아웃바운드의 활용 사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 전화하는 거니까요. 5번 고객 만족도 및 시장 조사. 자, 이거 당연히 기업이 전화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고객이 전화하는 건 지금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인바운드 콜 서비스의 활용 사례겠구나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 활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판촉 활동 강화, 해피콜, 시장 조사, 연체 고객 관리, 기념일, 생일, 축하 전화, 뭐 텔레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보시는 기본서에 흔히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좀 개념을 확장을 시켜줘 보기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바운드는 누가 전화하는 거라고 했을 때 결국 기업이 전화하게 되는 사례, 인바운드는 누가 그럼 전화하는 거? 결국 고객이 전화하게 되는 사례. 자, 이렇게 좀 나눠 놓게 되시면
이렇게 지금 이 문제처럼 좀 확장된 개념의 보기가 출제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구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텔레마케팅을 위한 스크립트 작성 방법 중, 자, 스크립트 작성 방법.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경우 활용되는 작성 유형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라고 나옵니다. 저게 문제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 저희가 뭘 유추할 수 있느냐? 회화식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예, 아니요에 따라 다음 질문이나 설명이 변하는 경우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죠. 이런 걸 저희가 차트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문제 보기에는 없네요. 차트식. 혼합식이라는 건 뭐 출제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차트식과 혼합식의 회화식의 혼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혼합식, 차트식, 회화식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까지 지금 보시는 문제까지 합치게 되면 회화식과 차트식은 문제가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나라 콜센터 조직의 특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콜센터 조직 문화에 대한 게 아래쪽 보기를 보시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보기를 통해 찾으시면 되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좋지 않은 소문이나 근무 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콜센터 조직 내에 금방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직 내에 금방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준 정보가 대부분의 상담원들에게 재빠르게 전파되는 현상. 재빠르게 전파되는 현상. 자, 이 두 가지 금방 확산되는, 재빠르게 전파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네, 콜센터 바이러스 현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콜센터 바이러스 현상. 지난번에도 아마 이 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동일한 문제 출제돼가지고 보기는 좀 다른 거였지만 보기는 좀 다른 거였다 치더라도 저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금방 확산되는 현상, 재빠르게 전파되는 현상. 자,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아마 기본서에서는 보고 있으시지 못하기 때문에 네, 기억해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 모니터링 방법 중 콜태핑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콜태핑이라고 얘기가 된다면 여러분 딱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뭐예요? 네, 상담원 스스로가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상담원 스스로 평가합니다. 정해진 평가표에 의해서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가 다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셀프 모니터링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콜태핑이라는 건 정해진 평가표라는 말은 빠져요. 이 워드, 이 키워드는. 그래서 상담원 스스로가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단점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상담원 스스로가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1번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다. 맞아요? 맞죠, 선생님. 네, 단점에 해당하는 거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과와 피드백 간의 즉각적인 연결이 불가능하다.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과와 피드백 간의 즉각적인 연결이 불가능하다. 아, 그게 아니에요. 가능하죠. 왜? 상담원 스스로가 자신의 성과를 평가한다니까요. 그죠? 3번 어떤 스킬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럴 리가 있나요? 4번 상담원의 자신의 콜을 듣고 콜 처리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네, 이것도 아닙니다. 5번 QAD가 상담원을 모니터할 특정 기간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연성 및 컨트롤 향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자, 이렇게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보셨던 문제들하고 좀 독특하죠. 단점에 해당하는 걸 지금 찾으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 딱 단점은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게 되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요. QAD에 바쁜 일정으로 피드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단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 유형들로 보셨던 문제하고는 조금은 선생님 뭐랄까요, 문제를 풀 때 느낌도 그렇고 결이 조금 다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 문제, 비즈니스 매너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함의 구성 요소와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왜 이렇게 문제를 잘 못 읽을까요? 자, 명함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 명함에 뭐 아시겠지만 퍼스널 네임 카드하고 비즈니스 네임 카드가 우리나라는 구별되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네임 카드보다 퍼스널 네임 카드가 조금 더 크죠,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일 사이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이 명함 사이즈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90에 50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명함 사이즈가. 그래서 퍼스널 네임 카드던 비즈니스 네임 카드던 간에 같은 수치를 사용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사각형 순백지에 깔끔하게 인쇄하는 것이 기본이다. 저희가 명함 뭐 받아보시게 되면 흰색 바탕에 명함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죠? 좀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다고 할까요? 전달돼야 되는 명함들. 2번, 남녀 성별에 따라 별도의 명함 크기와 모양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단일 사이즈로 한다고. 3번, 주로 많이 사용되는 명함의 규격은, 참 이거 이 문제 볼 때 참 좀 그랬는데요, 80에 45이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일반적인 명함 사이즈는 90에 50이에요. 네, 90에 50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본서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명함의 규격은요 3.3인치예요. 3.3인치라는 건 계산해 보면은요 83mm예요. 네, 83mm. 그 다음에 2.25인치인데 2.25인치를 계산해 보면 이게 57mm예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지금 이 보기에서 보시는 사이즈하고도 안 맞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함 사이즈인 90대 50도 잘 안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그죠?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한 뭐 1mm, 2mm, 1cm, 2cm 뭐 이렇게 차이가 나야, 예, 그 미리에 대한 차이가 나야 뭐 일정 부분 좀 비슷한 크기예요, 그럴 텐데 뭐 어떤 거는 지금 7mm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물론 뭐 1cm도 안 되는 차이지만.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명함 사이즈는 90대 50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4번, 이름과 직함은 물론 직장 주소와 휴대전화 및 직장 전화번호, 팩스 번호를 각각 기입하여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설명되는 게 비즈니스 네임 카드겠죠. 5번, 이메일 주소는 이름 머리 글자와 성을 조합하여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악수의 5대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오랜만에 보면서도 과연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정말 난이도에 대해서 쉽게 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악수의 5대 원칙은 아시는 것처럼 미소, 스마일, 눈맞춤, 아이 컨택, 적당한 거리, 디스턴스, 리듬이죠, 영어 그대로, 적당한 힘, 파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그럼 뭐 1번 리듬, 2번 적당한 힘, 3번 눈맞춤 다 맞습니다. 4번 적당한 거리, 5번 상대방의 승낙, 퍼미션. 이럴 리가 있나요? 이래서 선생님, 악수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글로벌적 매너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네,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테이블 매너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테이블 매너 물어보고 있습니다. 테이블 매너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식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팔자, 자, 한자로 되어 있는 팔자입니다, 양쪽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모양으로 올려두도록 합니다. 네, 저 어떤 에티켓, 테이블 매너는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여성의 경우 테이블에서 화장을 고치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성분들의 화장을 다시 고치는 건, 수정하는 건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그죠? 테이블 위가 아니라. 2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4번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네, 오른손을 살짝 들면 웨이터가 보고 접근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4번 나이프에 음식이 묻었을 경우 입에 가져가는 일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선생님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요, 나이프에 음식이 묻었을 경우 입에 가져가는 일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설명도 맞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5번 나이프나 포크가 떨어졌을 때는 본인이 줍지 말고 웨이터를 불러 가져가도록 합니다. 이게 맞아요, 선생님.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번 화장을 고칠 때 유의사항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회의의 명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옵니다. 가장 올바른 것.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소그룹 형태의 모임으로, 자, 벌써 답 지목합니다. 소그룹 형태의 모임으로 특정 문제나 과제를 주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담당자의 주도하에 참석자들은 서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교환하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며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선 소그룹 형태의 모임으로, 자, 키워드 특정 문제나 과제를 주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에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교환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네, 워크샵입니다. 아시는 그대로. 자, 그래서 소그룹 형태의 모임, 꼭 저 키워드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컨벤션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네, 회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컨벤션. 유럽 및 구미 대륙 쪽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컨그레스로 활용을 하죠. 컨퍼런스라고 하면 일반적인 성격의 문제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문제, 조금 더 전문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예시가 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 잘 보시면 대학교보다는요,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걸 뭘 할 때 컨퍼런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더 전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기본 바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 공개 토론회로서, 포럼, 공개 토론회로서 똑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 두 가지가 헷갈리거든요. 공개 토론회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청중의 질문 기회가 적어요. 심포지엄.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포럼.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은 설명이 길어지고 조금은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문제 유형들을 조금 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아주 단순하게 하부 요소만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여러 개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실무론의 문제 유형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이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문제풀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다행인 일이고 저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좀 나는 그거 말고 세분화된 어떤 분석 자료가 난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공부하겠습니다.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서점에 출판되어 있고요. 총 13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정답 및 문제 분석 자료가 구별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앞에는 일정 부분의 기본서, 교재 외 기출문제 내용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기본서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집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문제집을 구매하시게 되면 조금 이 속상한 점은 최신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판되는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는 제 네이버 카페에 와서 가입을 하시고 저 구매했습니다 라는 걸 인증만 해주신다면 선생님 등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카페에 제공되는 자료들, 최신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챕터별 총 21개 챕터, 교재 외 기출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 분석 자료, 그러니까 기출문제 출제 유형,
어떻게 문제들이 변화되어 왔나요?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빈도수가 높았던 문제들, 최근 들어 빈도수가 높아지는 문제들, 2019년, 2020년 문제들 위주로 제작이 된 다중 출제 핵심 문제 분석 솔루션 이것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연도별 문제, 시험 준비하시는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합격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최신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저 문제집을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파일로 보는 게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을 하실 때 안타깝지만 무료가 아니에요. 네, 저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저희가 뭐 13회차가 있는 것도 있고 15회차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고 챕터별 뭐 분석 문제집 이 두 가지가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를 파일 형태로 근데 뭐 하나는 또 프린트가 가능하고 하나는 프린트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문제집보단 저렴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셔가지고 나는 파일 형태로 뭐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하신 다음에는 전체 자료 솔루션에 대한 건 다 무한적으로 공유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부탁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험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고 나시면 다신 이 영상은 뭐 그 선생님한테는 필요 없는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는 아니어도요. 구독과 좋아요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 CS 실무론 21번, 30번까지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